171페이지. 이거 이제 170페이지도 재밌는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자. 왜냐면 어려운 부분만 읽어주겠다. 같이 시작. 윤리학 인문 과목의 보고서를 잘 쓰려는 당신에게 대답한다. 왜 잘 써야 하는데? 학점을 잘 받으려고. 그럼 왜 학점을 신경을 쓰는데? 투자 금융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으려고. 왜 투자 금융 분야에서 일을 하지? 헤지펀드 매니저가 되려고. 왜 헤지펀드 매니저가 되려고 하는데? 돈을 많이 벌려고.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게? 내가 좋아하는 바닷가들을 자주 먹으려고. 어쨌거나 나는 유동적 존재라 밤늦게까지 독주하는 전차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무언가를 할 때 있잖아. 그거 왜 해? 얘들아, 채비를 왜 존중해줘야 돼? 같은 게 있나? 이래서, 저래서, 뭐해서. 아니라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야. 존중해줘야 되는 게 목적 자체야.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지금 추구하는 목적이 주체,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할 때 그거는 수단이 된 거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겠죠. 172페이지. 그럼 도덕이란 무엇인가? 동기를 살펴봐야 되겠죠. 도덕이란 무엇인가 챕터에서 두 번째 챕터예요. 칸트는 이렇게 말한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칸트는 이렇게 말한다. 선한 의지가 사랑받는 그것이 어떤 효과나 결과를 낳기 때문이 아니다. 선한 의지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지. 그 자체로 선하다. 여기까지. 그 자체로 선하다. 이거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향연도 있고 국가론도 있잖아요. 그 책 정말 재밌는데 그 자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 자체로. 그 자체가 뭐냐면 여기서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해. 그 자체로. 그 자체로. 왜냐면 현대 철학에도 이 말을 사용하거든. 그게 뭐가 중요할까? 그 자체로 뭐가 중요할까? 그 자체로가 의미하는 것은 본질이라는 거야. 본질은 선하다. 그 자체로 선하기 때문이야. 얘의 본질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야. 본질이라는 말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 본질은 재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컵에 대해서 설명할 때 컵은 있잖아요. 손잡이가 있고요. 여기 입구가 있어서 물을 담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아니야. 이거를 컵이라고 했을 때 컵 자체는 이 안에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거, 그게 본질인 거야. 보여지는 차원이 아니죠. 얘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5페이지 앞에는 있잖아. 어떠한 예시를 두 가지 든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사례의 결론이 나온 거겠죠. 175페이지에 이 두 가지 사례는 시작. 이 두 가지 사례는 의무 동기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유용하다거나 편리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 행동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거기까지. 다 똑같은 말이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칸트를 좀 알 수 있지 않아? 우리가 푸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쪽 부분 읽으니까 대충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도 칸트가 뭔 말인지 알겠지? 이제부터 있잖아. 했던 말 써고 했던 말 써고 했던 말 써하는 거야. 얘 말은 나왔어. 인간적 자체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의무 동기야. 의무가 뭐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의무지. 선택이 아니야,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어떤 의무가 있다고 얘기했어? 작은 제목만 읽어줄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 거기서는 그럼 우리가 얘는 이성적 존재이니까 얘를 존중해줘야 돼. 때리거나 죽이면 안 돼. 그러면은 거기에 나는 해당될까 해당되지 않을까? 나는 해당될까 해당되지 않을까? 나는 그러면 얘는 이성적 존재고 나는 이성적 존재가 아니야? 나도 해당되죠. 나도 해당되는 거예요. 179페이지 도덕의 최고 원칙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첫 번째 의무 경향성 설명해 보세요. 찍어봐. 의무는 뭐겠어? 의무 본질 반드시 해야 돼. 경향성은 있잖아. 대야 의무가 칸트가 한 말이면 경향성은 반대하는 말. 이렇게 대전어치 대결하고 있잖아. 경향성은 내가 추구하는 거 있잖아. 내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뭐라고 했어 칸트가?
욕구에 따르는 거라고요. 내가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든 초콜릿을 선택하든 경향성을 너가 결국에는 그 선택한 게 경향성에 따른 선택이었다는 거야. 그거는 욕구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거지. 너가 생각해서 했다고 생각하지만 너의 유체가 반응한 거야. 그 누구지? 예담이가 너네 이 4개월쯤 끝난 다음에 철학사를 할 건데 철학사를 선배들은 같이 했었잖아요.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는 사랑을 믿지 않는데 사랑을 있잖아 몸에서 나타나는 그냥 그 반응일 뿐이래. 그래서 왜냐면 사랑한다는 그런 감정은 그 신체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거잖아. 그런 것은 없대. 물리학자야, 그치? 물리적이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처음에, 나중에 바꿨어. 두 가지로. 근데 처음에 계속 사랑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거든. 그거는 나의 그런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난 결과일 뿐이래. 그것처럼 의무는 나를 넘어서 있어. 위에서 꽂아 누르는 거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경향성은 나로부터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지훈이를 둘러 따라다니고 있어. 막 그런 거. 두 번째, 자율, 타율. 칸트는 뭐를 주장할까? 자율, 타율. 이게 타율이라고 했을 때 사람에 대한 것도 있지만 나에 대한 타율도 있어. 신체적인 차원은 1번과 연결되지. 그것도 타율이야. 내 이성적 작용이 아니라 신체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타율은 뭐야? 다 알다시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시키게 하는 거 있지. 너 그렇게 다른 사람이 어떠한 그 순환의 통로로 하게 하는 거. 그럼 세 번째, 정언명령과 가언명령. 뭘까? 정언명령이죠. 정언명령은 결정적인 거야. 가언명령은 변할 수 있는 거. 그럼 이제 다음 챕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반 왔어요. 근데 이거 그렇게 같은 말이 반복이야. 읽다 보면은 1번이 2번이고 2번이 3번이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의무와 경향성을 알겠죠. 그쵸? 그리고 자율과 타율은 알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을 넘어갈게요. 182. 가언명령은 그 세 번째 줄 읽어볼게요. 시작. 가언명령은 X를 원한다면 Y를 하라는 식으로 목으로 대시성을 사용한다. 거기까지. 이제 알겠지? 가언명령. 한 방에 알겠지? 정언명령은 뭐야? 위에서 꽂는 거. 의무. 가언명령은 뭐야? 가언명령은 X를 원한다면 B를 하라는 식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원한다면 뭐야? 수단화 된다는 거야. 이거를 예를 들어서 X를 해결하기 위해 Y를 한다는 것도 원한다는 게 뭔가가 육구적으로 느끼면 X를 해결하기 위해서 Y를 해야 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 정책을 해야 돼. 그것도 다 가언명령이야. 정언명령이 아니야.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정언과 가언도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있잖아. 그 183 위에서 세 번째 줄. 자율이란 의미에서 시작. 자율이란 의미는 가언명령이 아니라 정언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율은 뭐야? 그 자체로 스스로 그 자체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유는 의미에서의 자유는 가언명령이 아닌 거지. 그리고 그거는 정언명령에 따른 행동이라는 거죠. 여기서 자유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락에 칸트는 다른 어떤 동기 시작. 칸트는 다른 어떤 동기도 없이 그 자체로 절대적인 명령의 실천 법칙입니다. 실천 법칙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왜 중간에 멈췄대? 있잖아, 깨어있는 사람은 이상하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 왜냐면 이 챕터의 제목이 동기를 중요시하는 시간이잖아. 근데 어떤 동기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와, 이거 진짜 이거 엉망이네. 제목은 동기를 중시하는 시간이 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동기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있잖아, 너희들이 책을 읽는데 철학책을 혼자 못 읽는 이유거든. 너희들이 문장만 보잖아. 그러면 칸트는 동기 필요 없대. 그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위험해. 그래서 철학책을 있잖아, 맥락으로 이해해야 돼. 그럼 이때의 동기와 이때의 동기는 달라. 이때의 동기와 이때의 동기는 달라. 그 차이가 뭘까? 이때의 동기는 뭐야? 이때의 동기는 정언 명령 같은 동기야. 내가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동기야. 이때의 동기는 뭐야?
가원 명령 같은 동기야. A를 해결하기 위해서 B를 해야 된다. 그럼 그 A가 동기가 되잖아. 그치? 다른 차원이야.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놓치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라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원명령 1, 이제 진한 글씨 시작. 당신의 의지의 중심을 보편화하라. 여기에서 칸트가 이성을 되게 중요시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칸트의 이성적 존재라는 것은 이성적 존재 안에 판단할 수 있는 존재고 거기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칸트에게 실천은 없다라고 쓰면 그것도 틀려. 항상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당신의 의지의 준칙을 보편화하라. 그 보편화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우리가 공간,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 칸트가. 만약에 내가 멀리서 봤을 때 직선이라면 가까이서 봤을 때 이게 원통의 건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야? 준칙을 보편화하라. 다양한 측면에서 그것들을 다시 연구할 수 있는 거야. 너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근데 한 가지 상황만 보고 판단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마주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거겠죠. 잠깐만, 185페이지에 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내 의지의 준칙 읽어보자. 시작. 내 의지의 준칙이 경험 능력에 맞는지 판단해 본다는 의미야. 내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 하지만 내가 그것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야. 보편적인지를 한번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정원명령 2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그게 정원명령이야. 목적으로 대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줘서 알 거야. 왜냐면 186페이지 두 번째 줄에 인간은 거기서부터 시작.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절대적인 다음 줄에 절대적이고 시작.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가치가 존재한다. 즉 이성적 존재로서 도덕성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87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에서 187페이지 마지막 단락 끝부분에 첫 번째 줄 끝부분에 비차별 써있죠. 시작. 비차별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이성적 능력에 대한 존중이다. 이 존중은 인간이란 동물성에 대한 존중이 아니야. 이성적 능력에 대한 존중이에요. 넘겨보세요. 그리고 칸트가 생각한 도덕과 자율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볼게요. 두 번째 단락에 그 자유로운 행동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두 번째 단락이 밑에서 두 번째 줄 자유로운 행동 즉 자율적인 행동이나 시작 자유로운 행동 즉 자율적인 행동이나 도덕적인 행동 즉 정원 명령에 따른 행동과 동일한 하나의 개념이다. 칸트에게 자율적인 행동 도덕적인 행동은 정원 명령에 따른 행동과 동일한 하나의 개념이야. 이게 바로 한 목적성이거든. 내가 있잖아 자율적인 존재에서 어떤 행동을 했어. 그게 인간을 존중했어. 그게 한 목적성으로 막 옳은 행동을 한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운 행동, 자율적인 행동, 도덕적인 행동이 이성적인 존재에게는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것이 하나의 개념이다. 아까 이 세 가지 얘기했었잖아. 선생님이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고 그런 거라고 얘기했잖아. 뭐 대 뭐 그런 의무 대 경향성, 자율 대 타율, 그 다음에 정형명령 대 가원명령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칸트의 189페이지 칸트 철학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칸트 철학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것을 물어본 거예요. 여기까지 칸트 이론에 대한 것은 이제 이 책에서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칸트 철학에 대한 질의응답 190쪽 보세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아니 그 189페이지 다시 보자. 질문이 뭐였어? 질문 1 읽어볼게요. 시작. 칸트의 정원명령을 모든 사람을 목적으로 존중하라고 합니다. 이는 성경의 황금률과 같은 말이다. 이게 너희들도 궁금했지? 정원명령이 그런 황금률처럼 아니 성경의 말처럼 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190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보세요.
하지만 칸트에게 시작. 하지만 칸트에게 이 질문은 잘못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리느냐가 아니라 사람을 이성적 존재에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대한다는 것이다. 이게 어떤 기분이 들겠냐는 앞에 이제 이야기겠죠. 이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머무는 엄마에게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야. 알려주겠어. 요양원에서 엄마가 되게 힘들게 요양하고 있어. 그러면 너는 가가지고 엄마 자식이 죽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 아니면 그냥 얘기 안 하잖아. 응? 다시 두 가지 중에 스스로 뭐 없어. 엄마가 요양원에서 되게 힘들게 병 투병을 하고 계셔. 근데 밖에서 사회생활을 했던 둘째 아들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죽었어. 가서 엄마한테 엄마 아들 죽었네요 라고 얘기할 사람. 아니면 엄마 아들 죽었다고 얘기 안 할 사람. 칸트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칸트는 말해야 돼. 왜냐면 이 엄마는 이성적 존재야. 엄마가 판단한 문제야. 칸트에게는 그건 말해야 되는 거야. 193페이지에 대조 사 관점이 새롭게 등장했죠. 193페이지 거기에 대조 사 관점에 어떤 영역과 어떤 영역이 있어? 예지적 영역, 감각적 영역이 있죠. 감각적 영역에서는 말해야 돼, 말아야 돼. 말하지 말아야지. 엄마 너무 충격받아서 더 아플 수도 있잖아. 근데 예지적 영역에서는 그건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의 앞에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 강도야. 성모가 얘기 아니 강도가 내 친구가 강도를 피해서 우리 집에 숨어들었어. 근데 강도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 거기 좀 전에 도망치네 여기 집에 왔죠? 라고 얘기하면 너 말할 거 말하지 않는 거야. 되게 있잖아. 내 친구가 갑자기 나도 숨겨줘 해가지고 숨겨줬어. 근데 뒤에 갑자기 나쁜 놈 강도가 쳐들어와가지고 거기 좀 전에 어떤 애 도연이 이 집에 들어간 거 본 거 같은데 이 집에 왔나요? 라고 얘기하면은 네 우리 집에 있습니다 얘기했어. 네 우리 집에 있습니다 얘기했어. 아니면 우리 집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우리 집에 없습니다 얘기했어. 카트는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 집에 있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카트가 여기서 예지적 영역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카트가 비난을 많이 받아.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야.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정원 명령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잖아. 그러면은 칸트의 예시야. 내가 3일 전에 걔를 마을에서 봤거든. 저 마을에서 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이 예시에 있어. 마을에서 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예시가 써있어. 그거를 이제 예지적 영역처럼 우리가 A, B에서 피할 수 있는 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야, 너희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95에 섹스 거짓말 정치 있죠. 얘는 쉽게 말하면 육체적인 것을 그렇게 의미 있다고 보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섹스를 나오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는 너희들한테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결혼 전에, 요즘에는 결혼 전에 같이 유학을 가던가 같이 동거를 하던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 칸트에게 결혼 전에 섹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칸트는 동의했을까 동의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겠지. 이게 굉장히 꼴깍한 남자야. 동의하지 않았어요. 얘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당연히 동의 안 했지. 얘는 결혼 전에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누나? 응? 결혼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섹스에 대한 것은 이해했죠? 거짓말 하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
우리 예지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면서도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도 지금 같은 비슷한 말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가죠. 여기 매일 각도까지는. 정치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사적인 존재가 아니라 좀 공적인 존재로 나왔으면 좋겠어. 지금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인간의 그런 이성적 능력을 몰랐겠다라고 보면 돼. 오히려 조금 밖으로 나와서 보편적 인간,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편적 인간으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에 조금 나타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의 그런 의로운 거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207페이지, 정치적인 측면과 연결되어진 부분이 있겠죠. 칸트가 생각하는 정의,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그는 공리주의를 거부하고, 시작. 그는 공리주의를 거부하고 사회개혁을 필요한 정의론을 지지한다. 사회개혁은 뭐야? 각각의 이성적 존재들 간의 그런 합의된 것들에 대한 결과를 도출한 것을 정의론으로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8페이지 마지막 대줄 시작. 과거의 어떤 사람들은 헌법으로 지금도 적당하다 말할 수 없다. 칸트는 지금의 이론들이 계속 이렇게 반론된 거를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성적 존재든 지금 너가 생각하는 그런 이성적 작용을 너는 그런 존재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야. 그런 것을 강요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209페이지 세 번째 주 이성적인 관념에는 시작. 이성적인 관념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의 여지가 없는 실제 현실성이 있게 달려있다. 그게 바로 현실성이야. 지금 네가 처한 그 상황에서 너가 이성적 존재로서 이 세계를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칸트의 이론이 끝납니다. 어렵지 않지. 이제 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자기 이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너무 치닫는 부분이 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재밌잖아. 지금 사회에도 그런 부분들이 각각의 철학자들한테 있습니다. 벤담이 왜 죽었다고 얘기했어. 지금은 너희 교육 쓰면서 얘기하지만 벤담은 진지했어. 그렇게 알면은 이해하면 재미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칸트에 대해서 칸트가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막 설명하진 않아도 이미지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튼튼히 시간이 된다면 칸트 부분은 또 너 스스로 있잖아. 그러면 좀 더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